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고작 나이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건장한 대한민국의 남성입니다. 이 채널을 보니 대부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사연을 올리시던데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굴곡이 존재했기에 이 채널을 찾아와 저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게 되었어요. 아직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정확한 제 편을 찾지 못했거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감히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이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 한번 털어놓도록 해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정하윤이에요. 사실 이 이름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절 그렇게 불렀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제 것이 되어버린 이름이죠. 남들과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처럼 살아온 사람이 세상 어딘가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꽤 많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인생이 꽤 특별하게 느껴져요.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고 그 순간들이 절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보통 어린 시절의 기억은 쉽게 희미해진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8살이나 9살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는 어떤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자동차에 올랐어요. 그곳이 제 집이었는지조차 확신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 그곳이 제 집이었을지도 모르죠. 다만 그 시절의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게 조각조각 흩어져 버린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흐릿하지만 그런데도 한 가지는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 사람의 손가락에 껴있던 아주 큼직하고 묵직한 반지예요. 그 반지는 반짝였고 무겁게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제 손을 꽉 잡은 그 사람의 손 때문에 아팠어요. 그 손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보모, 고모, 이모, 전혀 다른 사람? 이름도 얼굴도 모두 흐릿한데 그 반지만큼은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고아원에 가기 전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었죠. 고아원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냉정한 곳이라는 걸 전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웠어요. 아무도 절 위하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군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울면 약하다고 여겨졌고 약한 아이는 금방 밟혔어요. 살아남으려면 힘이 세지든지 아니면 원장의 눈에 들어야 했죠. 살아남기 위한 법칙을 하나씩 배워갔어요. 청소를 남들보다 빨리 끝내면 눈에 띌 수 있었고 밥을 남기지 않으면 혼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먹이며 뒤척이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 입을 닫아갔어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지도 챙겨주지도 않았죠. 고아원은 그런 곳이었어요. 차가운 바닥, 축축한 이불, 덜컹거리는 창문, 그리고 끊임없는 생존의 전쟁터였죠. 그 와중에도 저는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차 안에서 느꼈던 짧지만 따뜻했던 공기, 반짝이던 반지. 그 반지를 낀 사람은 누구였고 왜 나를 그 차에 태웠으며 왜 다시 데리러 오지 않았는지. 제가 고아원에 처음 끌려가던 날,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곳은 너무 낯설고 차가웠고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안으로 던져졌죠. 적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거기엔 저처럼 갑작스럽게 들어온 아이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 시설 안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친구라고 부르기도 애매했고 경쟁자라고 하기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이었죠. 그냥 누군가가 어디서 데려온 아이들. 어딘가 부서지고 상처난 마음을 억지로 감춘 채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은 아마도 원래 입고 있던 옷이었을 거예요.
질 좋은 재질의 단정한 색감이었고 그 당시엔 그게 얼마나 눈에 띄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야, 쟤 오빠 드라마에서 부잣집 애들이 입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 누가 봐도 잘 살던 애네. 꼴 보기 싫어. 그 말을 들은 고아원 원장이 절 한번 훑어보더니 곧바로 말했어요. 야, 너 옷 벗어. 그건 여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는 낡고 해진 티셔츠와 바지를 건네주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들이 주는 옷을 받아 입었죠. 그렇게 제가 그 시설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존재감 없는 하나의 아이.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한 게요. 그 꿈속엔 늘 같은 손이 나왔어요. 하얗고 가느다란 손. 그리고 그 손가락 가운데에는 너무나 또렷하게 반짝이던 큼직한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손은 항상 절 구덩이로 밀었어요. 시커먼, 바닥도 없는 듯한 깊은 구덩이. 그 손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말투도 눈빛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그 손가락에 있던 반지만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이 절 밀어넣을 때마다 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죠. 소리 지르며 벌떡 일어난 제 옆에는 10명의 아이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절 째려보며 욕을 내뱉곤 했어요. 아, 저 새끼 또 지랄하네. 네 꿈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진짜. 아, 왜 저딴 애를 우리 방에 넣냐고. 다른 방 형들은 자리 없다고 안 받아준다잖아. 에이씨, 참 닫겠네. 이렇게 아침이 오면 전 그들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침묵해야 했어요. 누구 하나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아이도 없었고 어쩌다 눈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괜히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어느 날 고아원 원장이 불러서 절 세워두더니 말했어요. 너는 꿈까지 꿀 정도로 여유 있냐? 아휴, 잠도 설칠 새 없이 피곤하게 살아야 그런 꿈도 안 꾸지. 소리 지르면서 깨지 말고 그냥 기절하듯 자. 그게 편할 거야. 그리고 그 말은 결국 현실이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걸레를 들고 시설의 복도를 닦고 마당에 앉아 풀을 뽑고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 온 몸이 더러워졌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은 날은 샤워를 2번 했어요. 하지만 원장은 그것마저 못마땅해 했어요. 그 지독한 생활 속에서 제 악몽도 반짝이던 반지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만은 아직도 제 기억 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 반지의 차가운 느낌도 손에 남았던 눌린 자국도 또렷했거든요. 정작 그 사람의 얼굴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데 말이에요. 물론 모든 고아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갔던 곳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공간이었죠. 시골 외곽에 덩그러니 박혀있는 허름한 건물. 언뜻 보면 그냥 오래된 창고 같기도 했어요. 거기엔 돈에 눈이 먼 원장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들어온 후원금이며 정부 지원금까지 모두 자기 마음대로 굴려 쓰는 사람이었죠.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고 정작 본인은 좋은 옷을 입고 차를 바꾸고 멀쩡한 피부에 에센스를 발라대며 거울을 보곤 했어요. 아이들의 밥그릇은 텅 비어있는데 원장의 얼굴은 언제나 윤기가 반질반질 났죠. 고아원에 들어간 첫 주, 제 신원조사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지문 조회를 했어요. 요즘처럼 미아 방지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문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는 절차는 있었죠.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형운. 그 이름을 말했지만 지문 조회를 나온 직원은 한참 모니터 앞에서 씨름을 하다가 저에게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불황아야, 불황아. 정보가 없으니까 새 신원 주면 돼. 정하윤으로 하기로 했다니까? 원장은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이 이름을 툭 던졌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었어요.
형훈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예뻐 보였거든요. 하윤, 부드럽고 맑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새로 시작되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고아원에서는 제 생일도 새로 정해줬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나이도 다시 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제 나이를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8살이었는지 9살이었는지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죠. 하윤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저는 원장 손에 이끌려 낮에는 학교를 다녔고 오후엔 고아원으로 돌아와 온갖 잡일을 해야 했어요. 걸레질, 풀 뽑기, 쓰레기 분리수거, 고장난 창문 수리까지.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고된 일이었죠.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할 수 없었어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해? 다 똑같은 처지인데 참아. 불평하는 것들은 오늘 저녁 없어? 말처럼 먹을 것조차 부족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매번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풀이 뒤섞인 나물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국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 미지근한 맹탕. 국 안에는 건더기 하나 없이 물만 둥둥 떠 있었고 밥은 늘 찰기가 없고 퍼져 있었어요. 원장은 뻔뻔하게 말을 했죠. 그래도 여기서는 먹을 것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않냐고 했어요. 어디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었냐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깡 말랐어요. 눈이 커 보일 정도로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죠. 그런데 살이 조금이라도 붙은 아이들이 있으면 원장은 눈을 치켜떴어요. 너 요즘 밥통 긁었냐? 왜 이렇게 얼굴이 통통해졌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눠주는 간식을 좀 많이 먹었더니 애들이 가난해 보여야 후원자들이 지갑을 연다고. 네 꼴 좀 봐. 사람들 앞에 내놓기 창피하잖아. 그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살이 붙은 아이들은 더 적게 먹게 되었고 더 고된 일을 맡게 되었죠. 원장은 철저히 계산적이었어요. 아이가 불쌍해 보여야 돈이 들어오고 후원품이 늘어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도구였어요. 배가 잔뜩 부른 원장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 철저하게 이용당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작이었죠. 하윤아, 너도 내일은 교회 가서 울어라. 얼굴 한번 비춰야 후원 물건 들어온다. 네, 알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꺼림칙했어요. 진심 없이 눈물 흘리는 연습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살 수 있었고 고개를 숙여야 벌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그곳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법을 아주 빠르게, 절실하게 배워야 했죠. 어릴 땐 이유도 없이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감정은 더 심해졌죠. 뭔가가 끓어오르는 듯한데 그게 무엇인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저는 점점 무뎌지고 있었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상하게도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슬퍼할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미래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희망 같았으니까요.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중 일부는 원장의 눈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거리로 나가 앵벌이를 하거나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돈을 빼앗아 오기도 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 일을 하면 원장이 좋아한다는 거려. 돈을 가져왔다고? 오냐, 잘했어. 이게 다 너희들 먹여 살리려는 거야. 원장은 아이들이 가져오는 5,000원, 10,000원짜리를 받아들고는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는지 몰라요. 돈 앞에선 사람도 아이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만 봤어요. 책을 보면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고 상상 속에서만이라도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가 원장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쟤는 그냥 주는 것도 없이 미운 놈이야. 쓸데없이 공부만 하면서 머리만 커졌어. 대학은 무슨 대학? 갈 돈도 없으면서. 그래도 공부 잘하는 걸로 소문내서 후원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고아가 공부를 한다는데 누가 후원을 해? 돈 많은 양반들은 오히려 그런 거 싫어해. 고아원 내에서는 서열이 생겼어요. 힘 있는 아이, 돈을 잘 가져오는 아이, 원장에게 잘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저는 그들 밑에 있는 존재였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불편한 시선을 받는 사람.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현실은 늘 거칠었지만 책 속에서는 조금이나마 제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꿋꿋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에게는 평생 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생겼어요. 수업 시간마다 제 눈을 바라보며 격려해 주시던 분이셨죠. 은사님은 늘 따뜻했어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절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소매를 걷다가 실수로 멍든 팔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하윤아, 이건 뭐니? 아니, 왜 이런 데 상처가 났어?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청소하다가 부딪혔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건 그냥 생기는 상처가 아니구만.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컥했어요. 이때다 싶었어요. 더는 감추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이 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부 말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애들을 거리로 보내서 돈을 뜯어오게 한다는 것,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아원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발했어요. 은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가 신고할게. 정말이세요? 정말 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 가족 중에 형사가 있어. 이런 걸 절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세상에 조금은 날 도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아원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비리가 드러났고 아이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그 결과 그 고아원은 문을 닫았어요. 아무도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죠. 고아원이 폐쇄된 뒤 저는 한동안 정말 큰 혼란 속에 있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고 아이들도 이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리란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은 절 향해 원망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이를 악물며 제게 소리쳤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 그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그 원망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솔직히 많이 흔들렸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그냥 참고 있었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지낼 공간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죄책감처럼 제 마음을 물고 늘어졌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고아원 원장은 법정에 서서조차 뻔뻔하게 굴었어요. 나는 오갈 곳 없는 불황아들을 거둬줬을 뿐이야. 밥 주고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줬어. 그걸 왜 죄라고 하는 건데? 이 애들은 내가 없었으면 어디서 죽어갔을지 몰라. 내가 없었으면 못 살았다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명백했어요. 횡령한 금액, 후원금 사용 내역, 아이들에게 했던 손찌검과 협박, 미성년자를 이용한 불법 수익 행위. 증거는 차고 넘쳤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그런데도 아이들 중 일부는 그 원장을 두둔했어요. 원장님이 잡혀가면 우리는 어디서 자요?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반응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가스라이팅.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속적인 통제와 왜곡된 감정 속에서 그들은 진심으로 원장을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절 도와주셨던 은사님과 형사님은 그런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들 정신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설에 연계해서 제대로 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그 말대로 아이들은 전국 각지의 보호시설로 옮겨졌어요. 흩어지긴 했지만 그게 각자의 삶을 다시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 믿었어요. 저 역시 다른 지방에 있는 시설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되었어요. 시설을 떠나기 전날 은사님은 절 따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때 저는 앞머리를 길게 내려서 눈썹 위쪽이 보이지 않게 가리고 다녔는데 은사님이 조용히 제 앞머리를 쓸어 넘기셨어요. 우리 하윤이 이 이마 흉터 언제 생긴 거니? 저도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제 이마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말이야, 우리 하윤이가 꼭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의사요? 갑자기 저에게 의대를 가라고요? 그래서 하윤이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이 흉터를 스스로의 손으로 지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단순히 피부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일이 되길 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벅차오르면서도 먹먹했어요. 그전까지 저는 의사라는 꿈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현실을 버티기 위해 공부했고 책을 보며 하루를 견딜 뿐이었죠. 하지만 은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꿈을 꾸게 됐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 그것은 단지 직업에 대한 꿈이 아니라 저 자신을 구하고 싶다는 열망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이 흉터도 마음속의 응어리도 제가 직접 치료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 꿈 하나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다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하윤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제가 대전에 있는 새로운 시설로 옮겨졌을 때 솔직히 말해서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은 정말 천국 같았거든요. 여름이면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주셨고 겨울이면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더 이상 이불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덮으며 추위에 벌벌 떨 필요가 없었죠.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지는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큰 책상이 있었고 의자도 불편하지 않았고 불을 켜는 것조차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언제든지 마음껏 책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곳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진즉 이런 곳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에 몰두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도 절 강요하지 않았고 꼭 잘해야 한다고 닥달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시설에서 봉사하러 오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는 종종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꼭 전교 1등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공부가 즐겁긴 하겠지만 건강도 챙겨야 해. 저 그냥 이게 좋아요. 공부하는 거요. 저 꼭 의대에 가고 싶거든요. 진심이었어요. 누군가는 스트레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공부가 저에겐 위안이고 기쁨이었어요. 가끔은 생각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요. 전기도 부족해서 책 한 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절을 지나 이렇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된 제 삶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 뒤에도 저는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밤을 지새우며 문제집을 풀고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께 물어보며 따라갔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설 원장님께서 절 조심스럽게 부르셨어요. 하윤아, 개인 후원을 받아볼 생각이 있니? 개인 후원이요? 그러면 시설에 들어오는 후원 말고 다른 데서 더 받는 거예요?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나중에 대학에 갈 때 등록금도 도와주고 싶은데 솔직히 시설 예산만으로는 좀 어렵거든. 근데 말이야, 후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너의 사정과 이야기들을 공개해야 돼. 이마의 흉터도 네가 겪어온 삶도 사람들이 널 불쌍하게 느껴야 후원을 해줄 테니까 말이야. 그게 현실이더라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일부러 절 상처 입히려 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흉터가 마치 절 팔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마의 흉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안해. 듣기 싫었을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하윤아, 이건 네 미래를 위한 거야. 지금의 고생이 나중에 널 더 큰 곳으로 데려갈 수 있게 만드는 기회일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꿋꿋하게 감춰왔던 제 상처와 과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불쌍함이라는 감정으로 소비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절 위해 정말 진심으로 고민해주고 있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이마의 흉터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 흉터가 왜 생겼는지조차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건 제 삶의 일부였고 제 과거를 증명하는 흔적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제 사연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제 상처를 전시하면서 후원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저한텐 부담이었어요. 대학은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조금 늦더라도 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제가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여다볼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괜히 어딘가에서 야, 쟤 걔 아니야? 하고 수군거리는 일이 생기면 어쩌죠? 하윤아, 네가 내키지 않는다면 후원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살아온 인생이 기구하다는 걸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불쌍하다는 시선을 받아가며 받는 후원금으로 공부를 하느니 그냥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 돈을 후원받는다고 해도 제가 외고나 과고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전공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할 수 없는 시점이었죠. 저는 그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원장님은 끝까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결국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공부는 여전히 재미있었고 후원을 받지 않아도 전교 1등 자리는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시설 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제 수능을 응원해줬어요. 수능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시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 모두가 창가에서 절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수능을 치렀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합격 문자를 받았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그저 됐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모든 게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멀고도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시설을 떠나야 했어요. 보호 종료.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이 참 단호하게 느껴졌어요. 보호가 종료된다는 건 곧 세상에 혼자 던져진다는 의미였죠. 자취할 방도 알아봐야 했고 등록금도 내야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 등록금은 생각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국립대라 싸다더니 의대는 왜 이리 비싼 거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기초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합격했으니 자격이 됐죠. 시설에서도 자립금이라는 걸 주셨어요. 관리자로 오셨던 선생님들은 사비를 걷어 절 도와주시기로 했고요. 하윤아, 이건 우리가 힘들게 낸 돈이 아니야. 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주저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말 감사했지만 그래도 돈은 항상 부족했어요. 등록금도 문제였지만 교재비에 실습비까지 덮치니까 생활비가 바닥났죠.
결국 저는 학기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의대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선택지가 없었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고 주말엔 카페 2군데를 돌며 알바를 뛰었어요. 책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실습 준비는 점점 밀렸어요. 몸이 축나는 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실습 도중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침대 위였어요. 의대 학생으로 병원에 갔지만 그날은 환자로 누워 있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휴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휴학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어요. 휴학이라니. 제가 그토록 원했던 의대 생활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포기가 아니라 잠시 쉬는 것뿐이라고.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잠시 멈춤일 뿐이라고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아렸어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갈림길에 서서 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지금 멈추는 게 도망일까? 아니면 준비일까? 그게 정말 절 위한 선택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휴학이었어요. 당장은 아프지만 좀 더 멀리 가기 위한 멈춤이라고 제 스스로를 설득했죠. 적어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마련해두자. 학비도 생활비도 월세방 비용도 다 모아두고 그때 복학하자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서울대는 휴학 기간에 큰 제약이 없었어요. 10년까지도 가능해요. 복학은 학생 본인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행정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셨을 때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의대에 와서 느낀 건 이 사회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두껍고 높다는 거였어요. 열심히 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피부로 느꼈죠. 특히 의대 안에서는 그게 더 명확했어요.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조카, 누군가의 배경.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동기들이랑 소주 한 잔 기울이다가 술 기운에 저도 모르게 신세 한탄을 했어요. 하윤아, 너 고액과외 구한다고 했었지? 뭐라도 해야지. 과외가 제일 돈이 많이 되잖아. 성북동에 재벌가 자재 과외짜리가 하나 났는데 시간당 15만 원이래. 조건은 좀 까다롭다는데 너 정도면 충분히 될 거야. 그 말에 망설임은 거의 없었어요. 성북동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도 이질적인 세상이었거든요. 평생 넘을 수 없을 줄 알았던 벽 너머의 사람들. 이번이 제게도 한번 그 벽을 넘어가 볼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날 아침, 저는 중고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정장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도록 준비했죠.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성북동의 대저택. 대문만 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인터폰을 누르니 나이가 지긋한 파출부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기세에 살짝 눌릴 뻔했지만 저는 일부러 이마를 드러내고 갔어요. 내 흉터 부끄럽지 않다. 이건 내가 살아온 증거야. 그런 마음이었죠. 어린 치기랄까. 뭔가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파출부 아주머니가 절 보자마자 흠칫 놀라시더니 연거푸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 과외하러 오신 분 맞으시죠? 제가 깜짝 놀라서 괜히 실례를 저지른 것 같네. 괜찮아요. 놀라실 만도 하죠. 아니, 그게 이마에 흉이 말이에요. 우리 도련님 어릴 때 모습이랑 너무 똑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휴. 순간 뭐야, 별거 아니네 싶었어요. 사람이 놀라면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웃으며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차 한 잔 드릴게요. 거실에 잠깐만 앉아 계세요. 방 안내는 조금 뒤에 도와드릴게요. 찬물 한 잔을 받아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고 고요한 공간.
발걸음 소리마저 울리는 대리석 바닥. 의자에 앉아있으면서도 괜히 똑바로 자세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오더니 외출 준비를 마친 듯한 한 남자가 등장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공간에서는 예의라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과외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건 저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오늘부터 과외를 맡아줄 학생이라고? 네, 회장님.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미세하게 떨리는 눈으로 제 이마를 뚫어지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입술을 꾹 다문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 그건 단순한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의 유령을 다시 마주한 사람처럼 말문이 막힌 눈빛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첫 장면이라는 거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시선은 정확히 제 이마를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복잡하게 흔들리는 눈빛이었죠. 순간 이마의 흉터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보기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빨리 앞머리로 가리려는 순간 그분 손이 먼저 올라와 제 이마를 살짝 들쳐버리셨어요. 왜 그러세요? 당황해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분은 대답도 없이 그 자리에 푹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회장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뒤늦게 들어온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했지만 회장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절 올려다보며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너 형훈이냐? 형훈이 맞냐? 내 아들 형훈이가 맞냐고. 이 이마의 흉터, 이 보랏빛 자국. 우리 형훈이가 다친 자리랑 똑같다. 형훈아, 형훈이 맞지?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15년 넘게 하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제게 누군가가 형훈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아주 어릴 적 누가 한 번쯤 불렀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제 안에서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처음 듣는 외국어처럼 낯설었고 어색했어요. 형훈이라니, 내가 형훈이었나? 순간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부터 들었어요. 혹시 내 과거를 어디서 뒤져본 사기꾼이 아닐까? 내 얼굴을 어딘가에서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이거 TV에서 보던 가짜 상속극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에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건 감동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들었죠.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나려고 했어요. 그때 곁에 서 있던 파출부 아주머니가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저도 도련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눈빛, 이 인매, 도련님 어릴 적 사진 속 모습이랑 정말 닮았어요. 아니, 닮았다긴 똑같아요. 그 말에 저도 잠시 얼어붙은 것처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눈빛, 인매, 흉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겹쳐 있었죠. 회장님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을 떼지 못하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형훈아, 너 정말 형훈이니? 내 아들, 우리 형훈이 돌아온 거냐? 저는 도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근거린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어요. 한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는 제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그분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그 안에는 연기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죠.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눈에는 아들을 잃어버린 세월이, 파출부 아주머니의 눈에는 오래도록 품고 있던 기억이 비쳐 있었어요. 제 이름이 형은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맞구나. 형은이가 맞아. 아니, 과외 선생 이름이 다르다고 본 것 같은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 하윤이었어요. 그래, 그랬구나. 형은아, 네가 5살 되던 해 네가 사라졌어. 그날 이후 난 매일같이 널 찾았단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넌 없었어. 형은아, 넌 내 아들이 맞다. 이마에 그 상처까지 똑같은데 어떻게 아닐 수가 있겠니? 그제서야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스치듯 지나갔어요. 커다란 반지에 눌린 손, 따뜻했지만 아팠던 그 손,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향하던 흐릿한 풍경들. 회장님은 제 앞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어릴 때 어떻게 헤어지게 된 것인지는 기억이 나니?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면 애쓸수록 머릿속은 더 아득해지고 어질어질해졌어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하얗고 고운 손이 제 손을 잡았고 그 손을 따라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차는 저를 어떤 시설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그 뒤로 저는 늘 그 손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늘 저를 시커먼 구덩이로 밀어넣는 꿈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꿈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회장님은 갑자기 이마를 짚었어요. 그리고 아주 길게 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다. 네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 그럴 만도 하니까. 그렇게 시작된 회장님의 이야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회장님은 가업이었던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던 시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절 낳았고 제가 돌이 지나던 무렵 임신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네 엄마는 너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난 아무 준비도 못했어. 그때부터 넌 우리 부모님 품에서 자랐어. 정말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네가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점점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결혼을 결심했지. 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믿었거든. 회장님은 아주 잠시 말을 멈췄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끔찍했어요. 내가 재혼을 한 그 여자는 망해버린 집안의 여식이었어. 겉으로는 교양있고 얌전했지만 욕심이 대단했지.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너의 조부모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단다. 아이를 가지는 것,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후계자는 무조건 너여야 하고 배다른 핏줄이 생기면 차별이 생긴다면서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았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 몰랐죠. 네가 아주 어릴 때 일이었으니까. 그 여자는 겉으론 순종했어. 알겠습니다 하며 복종하는 척을 했지. 하지만 그건 전부 연기였어. 그 여자는 남몰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결국 성공했지. 술에 취한 나를 이용해서 결국 임신을 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생긴 게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온 지 5년쯤 됐을 때였지. 부모님은 반발하셨어. 당장 그 아이를 지우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유산의 권한을 전혀 주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도장까지 요구하셨지. 그 여자는 처음엔 물러나는 듯했어. 하지만 그때부터 계획을 바꿨어. 설마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 현실이 되었던 것인가요? 그래, 그 여자는 널 없애려고 했던 거야. 너만 없으면 자기 아이가 모든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의 다음 말은 차마 믿기 어려웠지만 제 흉터와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처음에는 기름을 2층 계단에 뿌렸대. 네가 그날 갑자기 뛰어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진 거야.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눈썹 위부터 이마까지 깊게 찍혔다고. 그 상처가 남은 게 지금 너 이마에 있는 그 흉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기분이었어요. 어릴 때의 기억은 없었지만 그 이마의 상처는 평생 저와 함께 살아온 흔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의 이유가 그토록 잔혹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전 이 흉터가 왜 생긴지 몰랐어요. 그 여자가 널 계단에서 다치게 하고도 아무 일 없던 척했어. 하지만 부모님은 바로 알아차리셨고 그때부터 널 더 단단히 지키려 하셨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넌 사라졌어. 사고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난 그 여자를 믿었다. 회장님의 눈빛엔 후회와 슬픔,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 상처 하나에 담긴 이야기의 무게가 지금껏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더니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실 부모님은, 그러니까 너의 조부모님은 이 모든 게 저 요망한 여자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어. 당장 내쫓자고 하셨지. 아이까지 해친 건데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난 그때 어리석었어. 널 그렇게 만든 그 여자를 그냥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내지 못했어. 널 지켜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엔 후회가 가득 묻어 있었어요.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졌죠. 그 여자는 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조부모님이 널 늘 품에 안고 계셨고 손도 못 대게 하셨으니까. 결국 그 여자가 선택한 건 유교의 자작극이었던 것 같구나. 유교의 자작극이요? 그래. 그 여자가 널 몰래 데리고 나가 고아원에 버린 거야.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 괴한이 들이닥쳐서 아이를 데려갔다고. 자기도 저항하다 다쳤다면서 피 흘리는 연기를 했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작극을 벌일 수 있죠? 그때 우리 집엔 CCTV 같은 것도 없었거든. 경찰이 조사를 나왔지만 증거가 없어. 그 여자를 유괴범이라고 단정할 만한 정황도 없었고. 결국 넌 단순 유괴 실종 아동이 된 거야. 그 순간 전 지난 날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고아원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던 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새로 만들어진 호적. 그리고 그로 인해 영영 말소돼버린 제 원래 이름 김형훈. 그래서 제 이름이 사망 처리됐던 거군요. 그래, 형훈이란 이름은 법적으로 죽은 게 됐던 거지. 말을 잇는 아버지의 눈빛은 먹먹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한 느낌. 그동안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상실감이 이제야 방향을 잡고 제 안에 자리 잡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쩐 일인지 현관문이 열리며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과외 선생님이 새로 오시는 날이었죠? 이분이신가요? 그녀였어요. 새엄마. 그리고 옆에는 배다른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함께 있었죠.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이 집 안주인이고요. 그 순간 저는 그 손에서 뭔가를 보게 됐어요. 커다란, 피보다 더 짙은 붉은 빛이 도는 보석 반지. 그 반지는 제가 평생 꿈에서 봐왔던, 제 손을 아프게 쪼였던, 그리고 언제나 절 구덩이로 밀어넣던 그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바로 그 반지였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숨이 턱 막혔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반지! 형훈아, 괜찮니? 정신 좀 차려봐. 그 순간이었어요. 형훈이라는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찰나.
그녀 새엄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뒷걸음을 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당신이 한 짓 이제 전부 알았어. 이 아이가 형훈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를 없애려 했다는 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이 아이가 정말 형훈인지 그건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혹시 누가 조작해서 접근한 거라면요? 요즘 가짜로 상속받으려고 짜고 치는 애들도 많다는데 이 아이가 형훈이를 사칭하는 걸 수도 있죠. 그녀의 말투는 흔들렸고 당황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반지, 그 손, 그건 제 꿈을 지옥으로 바꿔놓았던 바로 그 증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반지, 당신이 제 손을 잡았을 때 끼고 있던 그 반지 맞죠? 그때 너무 아파서 지금도 기억해요. 매일 밤 꿈에서 당신 손이 절 밀어버리는 것도요. 그 반지가 박힌 손으로요. 그 말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점점 무너져 내렸고 입술을 꾹 다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이름은 김형훈. 15년 전 사라졌던 그 아이는 바로 저였어요.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비서를 불러 전화하시더니 곧바로 지시를 내리셨어요. 당장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해. 오늘 안으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새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동생을 끌어안고 외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뭔가 심하게 잘못된 거예요. 과외 안 할게요. 우리 아들이랑 이 사람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바꾸겠어요.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형훈이 죽었잖아요. 사망신고도 했고 유괴당했다고 했잖아요. 유괴요? 전 그 반지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 손이요, 매번 절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넣었거든요. 그 반지를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그 반지가 뭐라고. 그런 거 흔하게 널리고 널렸는데 뭘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 이미 형훈이는 경찰도 못 찾았고 사망 추정 처리된 지 몇 년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당신 아들이라는 거야? 증거 있어? 지금이라도 친자 검사해보면 알겠지. 새엄마는 손끝을 달달 떨었지만 끝내 말리지 못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은 너무나도 차가웠거든요. 그 사람을 감싸던 온기 하나 없이 정처럼 단단한 벽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피를 뽑았어요. 그날 이후로 정신없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아버지는 확신을 가진 듯 절 다시 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노쇠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절,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손을 덥석 붙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형훈이, 우리 형훈이 맞구나.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늘이 내게 이 마지막 선물을 주는구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억은 희미해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던 느낌만큼은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주가 지난 어느 날 검사 결과가 나왔고 예상대로 친자 일치라는 결과가 전달되었어요. 그 결과 앞에서 새엄마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죠. 그러자 그녀는 마침내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DNA가 일치하면 다야?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버텨냈는데 나랑 우리 아들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거야? 그녀의 울부짖음에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그러나 그 침묵을 깬 것은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이 요망한 년, 감히 내 손주를 고아원에 보내놓고도 네가 평생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느냐? 너는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내 유산은 단 하나 형훈이에게만 물려주겠다. 새엄마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주저앉듯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러고도 끝까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유산이라도 나눠준다고 했으면 제가 이런 짓까지 했겠어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스스로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까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건 바로 스스로의 죄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유산이라도 나눠줬다면 이런 짓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다. 그 이런 짓이라는 말 안에 그간의 모든 계획과 악행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에 새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더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전 생각했어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은 너무 길고 상처는 깊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 누군가의 입으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증거라는 거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될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했죠. 결국 새엄마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막연했던 진실이 하나둘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물 흐르듯 정리됐죠. 이 일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의 인생을, 그것도 내 아들의 삶을 지워버린 사건이야. 회사 윤리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 모두 포함해서 제대로 처리할 거다. 형훈아,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아빠가 널 지킬게.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벅차오르면서도 오래된 슬픔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고 새엄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동시에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되었죠.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유인 및 아동 유기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아원 원장과의 공모에 따른 위법 행위까지 낱낱이 밝혀낸 거였어요. 어쩐지 왜 그렇게 골라도 하필이면 그런 고아원이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새엄마와 고아원 원장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원장은 새엄마의 부탁을 받고 제가 신원을 완전히 잃도록 조작해준 것이었죠.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고 고아원 원장도 체포되었어요. 새엄마는 처음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더니 나중엔 정신착란 상태였다며 정신과 감정서를 내밀었어요. 이 모든 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아주 비겁한 변명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그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신이 장난된 상태였다면 아동을 특정 고아원에 배치하고 신원 조작을 요청할 만큼 계획적인 행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입니다. 결국 새엄마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됐어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법정에서 끌려나가던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담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형사재판과 동시에 민사재판도 함께 진행됐어요. 제가 친자로 판명되었고 새엄마는 시집 올 때 이미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도 법정에서 인정되었어요. 그 덕분에 그녀는 어떠한 재산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죠. 변호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린 중대한 침해 행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지켜줄 아버지, 반겨주는 할머니, 그리고 배다른 동생.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 동생 역시 평생을 엄마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왔을 테니까요. 저는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 아이는 제 동생이에요. 그 아이까지 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동생은 제 곁에 남게 되었고 새엄마는 결국 면접 교섭권조차 박탈된 채로 감옥에 수감됐어요. 그리고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서울대 의대에 복학했고 이젠 제자리에서 제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꿈에서 그 손이 떠오르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이 더 커졌어요. 어떤 치부도, 어떤 상처도 결국 스스로 마주하고 이겨내야만 진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